스톡홀름의 한 중소기업체. 40대 중반의 여사장 아나스타샤가 반갑게 취재진을 맞습니다. 5살 때 그리스에서 이민 온 지 40여 년. 이젠 청소용역 회사와 장애인 도우미 회사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이민 2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툭하면 몸이 아프다고 결근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160명이거든요.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그중에 일주일에 2명 정도는 병가를 내는 것 같아요. 며칠씩 자리를 비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곤란해지죠. 아침 회의 때면 직원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결근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근무조를 짭니다. 유독 월요일에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고용주들 말도 한결같습니다. 진짜 아픈 건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 직급도 낮아지고 일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직은 잘 안 하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가 실증이 나거나 하면 사표를 내지 않고 아예 눈 딱 감고 장기 병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스톡홀름의 한 사회보험 사무소.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토미 한슨 씨. 척추 디스크 때문에 18년째 상병급여를 타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타 연주도 했고 선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더 받든지 주택보조금을 받으려면 젊었을 때 일을 좀 더 해서 월급이 올랐어야 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처럼 상병급여를 타는 사람들 가운데 꾀병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무소 기둥에 붙어있는 커다란 포스터. 신청자들에게 과연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Som vi alla bidrar till att betala för. Det är ganska stora summor. Det är kostsamt det här. Och det är mina och alla andras här skattepengar som går till att finansiera det här. Och jag personligen anser ju att det är alltså djupt omoraliskt verkligen att försöka lura till sig pengar från det här. Det är som att stjäla pengar från sin vän. eller från sina släktingar. 스웨덴 인구는 910만 명. 그 가운데 해마다 무려 50만 명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은 상병급여를 받습니다. 1년 이상 상병급여를 타가는 사람도 현재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Nej, jag vet inte hur många. Jag kan säga att i år så räknar vi med att göra ungefär 6 000 utredningar bara i Stockholms län. Förra året så gjorde vi 600 polisanmälningar. Så vi gör ju väldigt mycket. Men jag kan inte säga exakt hur många avfall och så vidare. 이 같은 상병급여 지급 액수는 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었습니다. 그 이후 줄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상병급여 지출액이 4조 6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나라 살림에 적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총선, 12년 만에 우파연합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40대) 젊은 기수 라인펠트가 이끄는 개혁의 목소리에 유권자들이 화답한 것입니다. Vi gick till val som de nya moderaterna. Vi har vunnit valet som de nya moderaterna och vi ska också tillsammans med våra alliansvänner regera Sverige som de nya moderaterna.
근 100년을 사회민주당이 집권해온 좌파의 나라 스웨덴 국민들은 오랜만에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First time in 25 years that we now have a majority government in Sweden. 48.1%대 46.2%. 역사상 불과 세 번째인 우파의 집권은 1.9%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루었지만 그 파장은 컸습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선. 시라크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우파인 사르코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프랑스는 17년 연속 우파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좌파 일색이던 유럽 대륙에는 프랑스를 선두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속속 우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우파 정부, 어떤 정책을 내놨을까요? 우선 실업급여를 내렸습니다. 전에는 기존 월급의 80%를 실업급여로 받았지만 이를 15% 낮은 65%로 줄였습니다. 또 상병급여의 상한선도 4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Så att effekten av avdraget blir att skillnaden mellan att ha olika former av ersättning som till exempel arbetslöshetsersättning eller sjuk- och aktivitetsersättning eller sjukpenning och att arbeta blir större än tidigare. Så att det här är ju ett sätt att göra det mer lönsamt att arbeta. 복지왕국 스웨덴. 복지의 무거운 짐을 벗고 이제 성장의 날개를 달려고 하는 것일까요? 스웨덴 복지 정책이 새로운 개혁의 시험대에 올라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지 6개월. 현지에서 본 새 정부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젊은 층은 대체로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중장년층에서는 불만이 다소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새 정부 복지 정책이요. 대체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연금이 너무 적다니까요. 전 지금 돌아가는 일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실업자 수당 같은 거 보면 오랫동안 실업한 사람한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당 주는 건 좋은데 일하는 사람하고 일 안 하고 수당 받아서 사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 계급 차이를 불러오고 있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연합을 찾아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 경제활동 연령 인구의 20% 정도가 연금이나 각종 복지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m man får dem effektivare så minskar ju kostnaden för dem. Och då ska ju arbetsgivarens avgifter också, de här 32%, minskas också. Och det är ju någonting naturligtvis som gör svenska företag mer konkurrenskraftiga mot övriga företag runt om i världen. Eftersom om vi kan sänka kostnaden på arbete så blir det mera arbete här i Sverige. 이들과는 반대로 노동계는 지난해 12월 이례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28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축소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했던 생산직 노조연합을 찾아갔습니다.
180만 명을 회원으로 거느린 스웨덴 최대의 노조연합체입니다. Det handlar om både som sagt finansieringen där det ökar skillnad mellan olika grupper. Hur stor risk just du löper att bli arbetslös. Då är det ju så att de med de svagaste positionerna på arbetsmarknaden får de dyraste avgifterna till den gemensamma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Och det är inte rättvist. 총선에서 패했던 3인당은 여성 당수 모나 살린을 내세워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봄 결국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3인당은 노동계와 함께 새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재집권하게 되면 예전의 복지 수준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Vi kommer att bygga upp igen. Vi tycker att man ska ha en bra a-kassa, en bra sjukförsäkring, man ska ha bra sjukvård för alla och vi vill inte att sjukvården ska privatiseras. Det är en fråga som man nu kommer att öppna för med den borgerliga regeringen. Så att vi kommer att återföra detta och vi kommer säkert också att höja en del skatter för att få tillbaka möjligheten att finansiera välfärden. 100년을 이어온 복지사회의 견고한 틀. 그 속에서 어렵사리 정권을 잡은 보수당의 개혁 작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취재진은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우파연합의 대주주 보수당의 답변은 취재진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랐습니다. 더 강한 복지국가 건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목표였습니다. Vi sänker skatten för de med låga inkomster och vi förmår också att fokusera mer pengar till det som är välfärdens kärna, nämligen skolan, vården, omsorgen, äldreomsorgen. Så att vi står bakom väldigt mycket av det som kallas för den svenska eller nordiska modellen som just handlar om att se till att alla människor garanteras en stark och trygg välfärd genom gemensam finansiering. 차이점이 있다면 높은 세율을 유지하려는 3인당에 비해 보수당은 일하는 사람의 수를 늘려 세금을 마련하겠다는 전술적 차이뿐이었습니다. 현재 과제는 오는 2010년 총선까지 2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Och det tredje var att vi så tydligt fokuserar på en politik som skapar fler jobb. Väljarna upplevde att den förra socialdemokratiska regeringen inte hade lyckats med jobben och att det inte lönar sig att arbeta, och det hade vi ett svar på. 취재진이 만나본 그 누구도 복지사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웨덴에서 복지제도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헌법과도 같은 성역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발전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러니까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국민들이 어떤 그런 그 대다수를 이루는 중산층이 층에 두껍기 때문에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복지제도가 바뀐다든지 쉽게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평등 정신이 유달리 강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백인과 이민자, 거리에서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사미족 원주민까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영웅시하거나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란 어떤 것이고 우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장이 있어야지 복지가 따라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없이 복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복지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장이 안 되면 오히려 복지가 더 후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익분 빈익빈이 심하니까 복지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은 마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이냐 복지냐가 아니라 동시에 같이 정책을 그렇게 펴면서 복지를 아울러서 성장을 해가는 게
올해 36살의 티나 스펜슨. 한 홍보회사에서 일했던 그녀는 입사 10주년이 되던 지난 1월 난데없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서원 전원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만두라는 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부서를 다른 데로 그러니까 옮기기로 한 거예요. 세션이라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긴 사람이 필요 없게 된 거죠. 당장 두 자녀를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진 티나. 실업급여를 받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일자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 주로 장기 실업자들 위주로 하고 있어서요. 티나는 다시 고용주협회가 운영하는 재취업 컨설팅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티나의 희망사항과 적성, 경력을 꼼꼼히 따진 끝에 한 중소기업의 비서일을 찾아줬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교육까지 시켜줬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까 별로 고민하지도 않았고 힘들지 않게 일을 찾았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 그동안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가족과 함께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한 것은 물론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면 앞서 티나의 경우처럼 우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갑니다. 어떤 곳에서건 스웨덴 전체 구직 정보의 40%가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말고는 별다른 자격증이 없는 30대 실직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은 스톡홀름. 이렇다 할 전문 지식이 없어 운송업 관련 일자리를 먼저 검색해봤습니다. 택시기사 구인 정보가 검색됩니다. 그런데 제 운전면허로 택시를 몰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90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을 내면 택시 면허를 딸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택시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운송회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30분이 채 안 됐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때마침 재취업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원은 노동시장 동향과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 면접 요령 등을 알려주면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지도해줍니다. 30명으로 출발한 지 석 달 만에 대부분 취업에 성공해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해야겠다는 동기도 생기고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다 보면은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스스로 고치게 되거든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구직에 필요한 재교육도 알선해줍니다. 한마디로 취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조리실에서는 실습생들이 만든 스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반죽. 손놀림이 아직은 조금 서툴러 보입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이 실제로 식당에서 사용됩니다. 때문에 실습을 대충대충 때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실습을 1년 정도 거치면 어엿한 조리사의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는 모냐라고 하고 37살이에요. 졸업하면 주방장으로 일하려고 해요. 이 일이 재밌거든요. 정부는 해마다 2번씩 기업체의 신규 고용 수요를 조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어느 직종에 얼마만큼의 인력을 재교육시켜야 할지를 계산해 각 직업학교의 교육 내용과 교육 인원을 결정합니다. 요즘에는 용접, 목공, 운송업, 부품 가공 분야에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Och så testar vi dem och ser om de har rätt handlag, så att säga. De kan hålla i en skruvmejsel och så vidare. Och sen görs det också en väldigt fördjupad intervju där vi då tar reda på om de verkligen vill det här. Och sen får de besked då får de nästan besked på en gång ifall de kommer in eller inte. 정부와 사회가 단계적인 맞춤식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교육생들의 취업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Vi utbildar dem ju så de har en kompetens och sen så lär vi dem att söka jobb. Så vi hjälper till att söka jobb och vi vet att de har en kompetens och vi kan ge en referens. Men vi kan aldrig garantera ett arbete. Hur många procent av deltagare kan få jobb? I yrkesutbildningarna så ligger vi ungefär på 80%. 이처럼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를 그물망처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이들이 일을 해서 내는 세금으로 다시 회수되고 이들의 노동으로 스웨덴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Och vi har alltså, på grund av generösa regler så har det varit lättare att göra strukturomvandlingar i industrin och så vidare därför att man har varit garanterad en ersättning så att man har inte varit rädd för att flytta från en plats till en annan eller från ett jobb till ett annat. 스웨덴에선 복지와 성장, 어느 쪽이 먼저인지 굳이 따지질 않습니다.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양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는 드물게 아직도 4% 이상의 GDP 성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유럽연합 평균인 65%보다 훨씬 높습니다. Och vi är ju snart uppe i 80% utav arbetskraften som är i sysselsättning och det är ju väldigt högt. Där är ju de nordiska länderna ligger ju topp i världen med siffror liknande det. 복지와 성장이 하나의 고리로 엮어진 선순환 구조로 짜여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100여 년, 이제는 이 순환 구조를 버리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웨덴 사람들이 복지 제도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들 일단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그게 복지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령화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그런 복지 시설이 필요치 않을까.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에 걸쳐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은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톡홀름 북쪽 시스타. 한 장애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Ja, du stänger oljan. 온몸 마비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마리아나. 입으로 작동하는 리모컨을 이용해 방 안에 TV를 켜는 연습을 합니다. 도우미가 먼저 TV의 센서를 작동시키는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시도해보고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도우미와 함께 새로 나온 도구를 사용하는 요령을 익혀갑니다.
취재진을 맡는 마리아나를 대신해 도우미들이 차와 과자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마리아나를 위해 2명의 도우미들이 옵니다. 식사와 빨래, 손님 접대 등 집안일은 모두 그들의 몫. 이들이 퇴근하고 나면 밤 11시쯤 다른 도우미가 와서 마리아나가 잠들 때까지 돌봐줍니다.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쇼핑도 함께하고 해요. 그렇게 별로 답답할 일이 없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교대 근무자와 비상 대기자까지 합치면 마리아나를 위해 일하는 도우미의 숫자가 무려 10명. 이들의 인건비만 해도 한 해에 3, 4억 원 정도나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모두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줍니다. 우린 마리아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 손님 접대, 외출, 목욕, 뭐든지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도우미들의 일입니다. 스웨덴 국민은 누구나 마리아나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상병급여, 조기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젊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급여가 얼마 안 될 때 병이 나서 연금을 많이는 못 받아요. 그래도 뭐 혼자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스웨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복지 국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급여 80% 수준의 육아휴직 보상금이 1년 이상 지급됩니다. 16살 이하 자녀에게는 육아 보조금이 나오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주택 보조금, 교육 보조금이 나옵니다.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았던 15년 동안의 평균 급여 3분의 2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스웨덴어를 공부할 경우 80만 원 이상의 교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비는 거의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혜택은 골고루 돌아갑니다. 이 같은 점이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미식 복지제도와 다른 점입니다.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만난 티나 페르테쇼는 사회학과 4학년, 나이는 무려 45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레크레이션 강사를 한 적도 있으며 그동안 직업을 8번이나 바꿨습니다. 티나는 왜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대학을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인생에서 성과라고 할까? 그런 걸 맛보고 싶었어요. 전 능력도 있고 열성도 있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일을 하려면 더 높은 교육이 필요해서 다시 공부하러 온 거죠. 일을 하지 않지만 생활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두 아이에 대해 나오는 자녀 수당, 학생 수당, 주택 보조금, 그리고 보험청의 생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나이 많은 학생이 더 많았어요. 사회에서 일했던 경력 있고 자기 개발하려는 사람들, 30대에서 40대 이상 학생들이 70% 정도,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스웨덴 복지제도는 이처럼 은퇴할 때나 생활에 위기가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고 싶을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돼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사회는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고 복지 지출을 합니다. GDP 대비 총 복지 지출 규모를 보면 우리의 5배에 가깝고 OECD 23개 나라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혜택은 많이 받지만 이들 역시 수입의 3분의 1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불만은 없을까요? 세금이요? 네. 세금 많이 낸 만큼 결국은 다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나이 들고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제 생각에 세금에 별 불만 가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만난 리비아 교수. 헝가리 태생으로 변호사로 일했던 엘리트 여성이었지만 17년 전 스웨덴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눈에 비친 평등과 복지의 나라 스웨덴은 어떤 모습일까요? As the principle of the Swedish social welfare system is that everyone is responsible for her or his own maintenance through own earnings. So this is that's why all the benefits are actually related to your previous income. So it's an incitament that you go and find a work. 스웨덴 직장의 정년은 우리보다 7년이나 긴 65살까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천국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 대가로 세금 낸 만큼의 혜택을 골고루 누린다는 복지 철학.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투명성이 복지 왕국의 생존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후발주자가 이들처럼 많은 복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복지국가라면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세금 일반 조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다른 복지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서 봤던 수준의 그런 정도의 세금 증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스톡홀름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살투쉐바덴. 복지 왕국의 튼튼한 기초가 닦여진 곳입니다. 지금은 호텔로 이용되고 있지만 70년 전 이곳에서 역사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1938년에 체결된 살투쉐바덴 협정입니다. 1932년 3인당이 집권한 후 스웨덴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 극심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수많은 파업들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의 여파가 북부의 스웨덴에까지 밀어닥쳤습니다. 파국의 갈림길에 서 있던 자본과 노동은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파업과 임금 인상 자제를 약속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인정해줬습니다. 사용자는 대신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해고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웨덴이 자랑하는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철학도 완전 고용을 통한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큰 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타협의 전통을 꽃피운 사람이 스웨덴의 케네디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수상입니다. 팔메 수상은 스웨덴의 황금기였던 68년부터 86년까지 3인당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현대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냈으며 일체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평등 정신을 정착시켰습니다. Ja, till att börja med så var det en väldigt viktig period för att bygga upp arbetsmarknadspolitiken. Bygga upp arbetsförmedlingar och bygga upp olika program och bestämma sig för hur man skulle jobba med att bekämpa arbetslösheten. Och under den här perioden har det också prövats
väldigt många olika typer av programinsatser. 그의 뛰어난 업적만큼 그의 죽음도 극적이었습니다. 팔메 수상은 지난 86년 2월 스톡홀름의 한 극장 앞에서 우파 급진주의자로 보이는 괴한의 총격을 받고 절명했습니다. 암살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자칫하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임 시절 이뤄놓은 팔메 수상의 유산은 아직도 복지국가 스웨덴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남동쪽에 있는 고틀란드 섬. 도시 곳곳에는 아직도 13세기 중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70년대 유명 드라마 말괄량이 삐삐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당시 말괄량이 소녀 삐삐가 뛰놀던 성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름 휴양지로도 유명한 이 섬에서 해마다 여름이면 알메달렌이라고 부르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정치 토론회가 열립니다. Almedalen är dels en fysisk plats den vi står i just nu med en park. I parken så framträder partiledarna kvällstid under Almedalsveckan och talar. Men Almedalen är också ett begrepp för en mötesplats där människor kan mötas från näringsliv, föreningar, politiker och samtala och diskutera och utbyta kunskap med varandra. 알메달렌에서 스웨덴의 7개 정당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정당씩 자신들의 정책을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토론을 벌입니다. 대기업들 그리고 주요 노동사회단체들 역시 빠지지 않고 참가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는 자리로 활용합니다. I Almedalen och vi har väl inte riktigt bestämt oss ännu, men vi tänkte att vi nog ska ha ett par seminarier på temat unga. Alltså unga människors möjlighet att komma ut på arbetsmarknaden, unga människors möjlighet att kunna ta del av att faktiskt vara vuxna. 골목길 구석구석에 있는 음식점, 대학 강의실, 개인 주택 등이 세미나와 토론장으로 활용됩니다. 휴양객, 마을 주민, 학생 등 스웨덴 국민은 누구라도 이곳에서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해 각계의 지도자들을 직접 볼 수 있고 그들과 인사도 나누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고 생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은 또 정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믿습니다. 결국은 국민과 그다음에 정치인들 간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그 간격이 상당히 좁다. 알메달린 역시 팔메 수상이 자신의 집에 정치인들을 초청해 정책 설명을 듣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렸던 90년대 경제 위기를 스웨덴은 정치 세력 간의 합의를 통한 연금 개혁으로 극복했습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스웨덴의 정치 전통은 이곳 알메달렌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열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불투명한 미래,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은 여전하고 해법은 불투명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면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직 그 어느 나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복지왕국 스웨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이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리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요?